11번 문제입니다. 일단 11번 문제 이렇게 추론 문제고 길진 않지만 보기를 보니까 단순 입방 격자 방식, 단순 입방 격자 방식, 단순 입방 격자 방식, 그리고 육각형 격자 방식, 인접 입방 격자 방식 나눠져 있으니까 이 본문에서 뭐가 어디 있는지 일단 찾아보고 여기 단순 입방 격자 방식 있고요. 그리고 인접 입방 격자 방식 그리고 육각형 격자 방식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뭐 보니까 이건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단순 일치 부합이 아닙니다. 인접 입방 격자 방식부터 볼게요. 수평선상에서 하나의 공이 6개의 공과 접하도록 깔아놓은 후 하나의 공이 이렇게 6개 깔아놓고 들어간 곳, 움푹 들어간 곳은 여기겠죠. 여기마다 공을 얹어 뭐 이렇게 쌓겠네요. 네. 그런 다음 2층은 1층과 동일하다. 단지 전체적인 위치만 약간 이동하게 된다. 효율성이 74%. 이쪽은 효율성이 53, 60. 그럼 이 효율성이 뭘까? 보면 빈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쌓인 공이 차지하는 부피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지금 문제가 부피를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입자를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 입방 격자 방식은 공을 바둑판 격자 모양으로 여기선 수평선상에서 하나가 4개. 그럼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이렇게 쌓는 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인접 입방 그리고 단수는 이렇게 4개 그리고 육각은 인접으로 배열한 뒤에 층을 쌓을 때는 단순 입방으로 쌓는다. 그러면 여기에 육각. 자, 그리고 검토를 통해 케플러는 인접 입방 방식이 가장 효율이 좋다. 즉 6개씩 접하도록 쌓는 게 가장 빈틈도 줄어들 테니까. 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럼 이제 보기를 볼게요. 1층만을 따지면 인접이 단순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1층만 따졌을 때도 빈칸이 이게 효율성을 하잖아요.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빈칸이 많은 단순보다 인접이 효율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단순 입방 격자 방식. 이거는 하나의 공에 접하는 공은 최대 6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1층만 봤을 때 일단 4개고 다시 단순 입방 격자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층의 배열 상태를 1층과 동일한 상태로 수직선상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옆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최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4개, 4개, 이렇게 4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선상에 놓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좌우로 좌우로 4개, 위아래로 2개 해서 6개 맞습니다. 어느 층을 비교하더라도 단순 입방 격자 방식이 육각형 격자 방식보다 효율성이 크다. 단수는 이렇게 4개인데 지금 효율성이 얘는 할 수 있는 거의 최하입니다. 최하이기 때문에 육각형 격자보다 클 수가 없죠. 1층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육각형은 인접으로 방식의 배열을 하고 그다음 단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층만 비교해도
형이 효율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정답으로. 이게 상상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은 밑줄이 있는 논리 문제이고요. 어, 일단 밑줄이 있는 논리 문제는 나머지는 읽지 않고 밑줄 있는 것만 보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못 푸는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일단 기호화를 먼저 해볼게요. 기억. 모든 의미 있는 용어는 그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한. 여기서 뭐 용어 이런 걸로 이제 기호화를 해버리시면 겹쳐서 나중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단어, 여기는 의미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존재. 보통 동사는 안 겹치게 하니까 동사나 명사 중에 딱 보고 안 겹칠 것 같은 그런 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미면 존재이고요. 니은은 비물질적 실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여기는 not 존재인데 비물질적 실체가 지칭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동치, 비물질적 실체, 정의니까요. 이거는 비물이라고 해줄게요. 비물. 다음 디귿. 비물질적 실체라는 용어가 의미가 없다면 비물이 not 의미면 어, 비물질적 실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not 긍부 이렇게 할게요. 그러나 디귿 리을 우리는 존재하는 것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할 수 있다. 리을은 그러면 이게 긍부 그리고 여기 숨겨진 의미가 비물질적 실체는 의미가 있겠죠. 비물 그리고 의미. 자, 그럼 여기가 조건문으로 해주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뭐 비물 가로 열고 not 의미 이렇게 바꿔주고. 자, 미음. 어휘 중에는 의미를 지니고 존재하지 않는 용어들이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특징인데 의미 and not 존재. 네, 그리고 이게 전칭, 특칭 개념으로다가 보면 지금 모든 붙어 있는 전칭은 기억하고 리을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제 특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비물질적 실체가 용어하는 지칭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처리해 줄게요. 이렇게 비물, not 존재 이렇게 하고 이제 선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을 중심으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억 네 그냥 천천히 볼게요. 그 기억이 참이면 미음이 반드시 참이다. 기억은 의미 존재입니다. 미음이 반드시 참이다. 아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면서 나 존재인 게 있다라는 건데 완전한 발레죠. 완전히 발레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고 2번은 볼 것도 없이 기억이 참일 때 미음 거짓. 그리고 디귿과 미음이 참이면 리을이 반드시 거짓이다. 3번. 그냥 이거 나중에 볼게요. 4번. 기억, 니은, 디귿이 참이면 리을이 반드시 참이다. 기억, 니은, 디귿.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비물 특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일단 비물일 때 낮존재고, 그러면 비물 이걸로 통해서 니은과 기억을 합쳐서 알 수 있는 거는 비물
not 음입니다. 그러면 리을이 반드시 참이다. 이때 리을로 아까 봤을 때 비물 음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참이 아니라 거짓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역 디귿 리을이 참이면 니은이 반드시 거짓이다. 기역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이 참이면 니은이 거짓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긍부일 때 비물 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비물 음이니까 이거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기역에 비물 존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비물 낫 존재라는 결론이 거짓이 됩니다. 때문에 정답은 5번. 이 3번 왜 나중에 보자고 했냐면 지금 기억은 다 이렇게 전칭을 하나씩 깔아줬는데 나머지 산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3번은 그 기억을 안 깔아줬기 때문에 나중에 보자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디귿과 미음이 참이면 리을이 반드시 거짓이다 라고 나옵니다. 리을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긍부가 필요한데 그러면 디귿에 있는 이 긍부 있잖아요. 요거를 가공해 줄 수 있는 디귿과 이게 맞물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미음 같은 경우엔 특징이기 때문에 디귿의 이 전건을 확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 수 없는 현지. 네, 이대로 5번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역시 논리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는 반드시 참인 것을 보기에 깔아주고 이제 변수는 A, B, C, D, E, F고요. 신청한다 혹은 신청하지 않는다니까 단순히 그냥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경우의 수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3명 이상일 때만 운영을 한다고 하죠. 이게 3명.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일단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F는 신청한다. 그리고 C가 신청하면 G가 신청한다. 자, 일단 이거는 네, 일단 그럼 확정된 것만 할게요. 확정된 것만. 그리고 C면 G, D면 not F, A or C면 not E, G나 B면 A나 D 중 적어도 한 명이 신청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가장 이제 처리하기 좋은 게 지금 머릿속에서 이제 5어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계속 나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조금 까다롭고요. 그리고 그래서 확정적인 정보를 먼저 처리해보면 F가 참이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요 1, 2, 3, 4 2번 식에 의해서 D가 불참이라는 게 신청 안 한다는 것도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럼 지금 4번식에 D가 들어있는데요. 4번식에 D 대우를 만들어 보면 not D and not A면 not G and not B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not D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not A를 이제 조건으로 달아서 굉장히 이제 손쉽게 AND로 처리를 할 수 있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확정이고 not A인 경우와 그리고 A는 되는 경우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경우부터 볼게요. 왜냐면 3번식과 두 번째 경우가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번식의 경우 A or C면 not E다. 그래서 not E.
그래주고 이제 not 2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있어 보이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not not A인 경우도 마저 완성시킬게요. not A인 경우 4번식의 변형에 의해서 not G와 not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3명 이상이 될 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C와 E가 다 참여를 해야 운영이 되겠죠? 근데 이 보기를 보면은 F를 제외한 어떤 수습 사무관도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C랑 E랑 그러면 이제 다 신청을 안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게 C랑 E는 이렇게 방금 가정을 해버렸는데, 볼게요. 이대로 그냥 풀어볼게요. 지금 요걸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C가 신청을 해버리면 G가 지금 1번식에 의해서 G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C는 기류법에 의해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E가 신청해보면은 여기 3번식의 대우에 의해서 not A, 근데 not C가 나오죠? 어, 그래서 E는 신청해도 지금 E가 나와 있는 그 조건식이 3번이거든요. E는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왜 순서를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디귿 선지가 바로. 다른 것도 마저 처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이거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가능하죠. 자, 그러면 지금 기억 볼게요. 신청자가 최대 5명이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전체 7명이니까 지금 요 케이스에서 지금 요 A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로 5명이 아예 안 되는 거고 A가 신청한 경우 내에서 5명을 채워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가 2개고 나머지 B, C, G가 다 신청을 해야 이제 최대 5명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인 C를 신청시킵니다. 그러면 1번식에 의해서 G도 신청하게 되고 이제 B만 신청하냐 안 하냐면 되는데 지금 B에 관련된 식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4번은 이제 전권에서 B의 5월을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B가 신청해도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최대 5명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고 네, 지금 G와 B 중 적어도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요가 교실이 운영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까 봤던 A가 신청하지 않는 사례에서는 G와 B가 모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 4번 조건식의 변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껴주고 A가 신청한 경우에서만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정인 게 지금 D, F고 그리고 A가 신청한 것까지 고정. 이렇게 해놓고 G와 B가 적어도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 그럼 B와 G를 다 신청시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왜냐면 G만 하는 거 G and B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하면은 운영된다는데 지금 요거는 경우의 수가 3개 나오잖아요. G 신청하고 B 신청 안 하고 G 신청 안 하고 B 신청하고 그리고 G 신청, B 신청, XX, OO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개 나오는데 4개 나오는데 어, 지금 이 2개는 말할 것도 없고 요것만 아니면 되죠. 요것만 아니면 되는데 그래서 B와 G를 X로 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B와 G를 X로 가정해 버리면 1번식에 의해서 C가 신청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3번식에 의해서 A는 신청했기 때문에 not E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할 수가 없죠. 둘 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신청해야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니은 맞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풀어볼게요. 논리 퀴즈 문제 같고요. 반드시 참인 거 고르라 그러고 A, B, C, D 있고 월화수목 있고 갑을병정 있습니다. 변수가 3개란 말이죠.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보를 슬쩍 보니까 뭐 목요일에 태어난, 월요일에 태어난 이렇게 하고 하루 먼저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 순서를 월화수목이니까 월화수목을 1, 2, 3, 4로 치환해서 풀어볼게요. 좀 크게 그릴게요. 1, 2, 3, 4고요. 다음 ABCD 뭐 갑을병정인데 이건 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ABCD로 할게요. ABCD. 자, 정은 C의 아이다. C가 정, 확정이고요. 그 정이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것보다 나중에 태어났다니까 1번일 수가 없겠죠, 정이. 그래서 1x 그리고 어,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을이거나 C야. 이게 지금 경우의 수가 갈리거든요. 지금 확정적으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습니다. 그 다음 B의 아이는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일단 B는 을이 아니죠. B랑 을이랑 겹치니까 자기가 자기보다 자기 애보다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체크해 놓고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거는 가장 끝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목요일이 아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가 A의 아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A. 이렇게 닫아주고 네. 그리고 지금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 정이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아까 체크했죠? 그래서 여기 갑. 어, 지금 그래서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가 을이거나 C의 아이인데 A나 D가 지금 을로 파악이 되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을이거나 여기가 을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지금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더 만들어서 똑같이 그려줍니다. 예, 여기서 고정된 정보는 그대로 지금 두고 여기 나들 정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D가 을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태어난 게 여기 D 을이고 여기가 막히고 어, 지금 B의 아이가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B의 아이가 수요일에 태어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일단 경우 하나 완성을 했고 그러면 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갑하고 병 확정할 수 있나요?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오, 지금 정이 갑보다 늦게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정이 화요일이니까 A가 갑이겠네요. 그래서 갑, 병 이렇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A가 을인 경우였죠. A가 을. 그럼 다시 잠깐만 A가 을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아까 별표 친 거, 죄송합니다. 햄에서. 이게, 목요일에 태어난 아이가 을이거나 씨의 아이다. 그러면은, 을의 아이인 거를 했으니까, 씨의 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제껴주고, B의 아이가, 음, D가 을인 거는 그냥 확정이네요. 아까, 왜냐면 A가 을일 수가 없으니까. 을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으니까 B의 아이는 천상 화요일일 수밖에 없네요. 여기 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중에 이제 갑이랑 병을 판단할 수 있나요? 이거는 어, 정이 갑보다 나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4일 차에 있기 때문에 A, B 1, 2일차 둘 다. 그래서 이제 A, B는 갑하고 병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갑은 이거 두 번째 여기밖에 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은 아예 안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A와 B 둘 다 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끝난 겁니다. 이제 선지 판단해 볼게요. B의 아이는 화요일에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경우에서 B의 아이가 화요일에 태어난 경우는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알 수 없음. A는 갑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경우에서 A가 갑인지 B가 갑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 없음. 3번 정은 을보다 먼저 태어났다. 지금 여기 어, 정인데 지금 두 번째 경우에 정이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없음. 그리고 병은 을보다 하루 일찍 태어났다. 지금 이 경우에는 병이 하루 일찍 태어났는데 지금 여기는 병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 없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을, 병 중 하나에는 수요일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보시면 병이랑 을. 네, 이렇게 됐네요. 네, 맞네요. 이렇게 논리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렇게 변수가 3개인 거는 이렇게 자신 없으시면 안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래 걸렸거든요, 굉장히. 예. 15번 문제입니다. 15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빈칸이고요. 근데 이거 심상치가 않은 게 대화체에다가 지금 논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기를 보니까 일단 논리 문제는 맞는 것 같고 이 갑과 을의 대화에서 여기 기억을 추론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호화를 빨리 해보면 여기 A, B, A면 B고 그리고 여기 not D면 C고 그리고 여기는 C, B. 그러니까 어떤 거는 C지만 not B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면 여기 C에서만 항체를 생성한다. 그럼 위에 기호화를 다 했고 결론이 C라고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A, B, C, D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선지를 먼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1번의 기억은 not B 여기도 not B 그리고 3번은 D면 A 4번도 D면 A 5번은 D면 B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하나씩 넣어볼게요. 만약 not B인 경우 지금 요거 식 번호를 매길게요. 일단 1에 의해서
not A죠. 그리고 지금 3번인지는 알 수는 없고 이게 특정한 것이니까. 그리고 not A로 인해서 더 이상 추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1, 2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D면 A다. 지금 이 경우에 C에서만 이제 이걸 추론하기 위해서는 not A, not B, not D가 되어야 되는데 조건문을 줘버렸어요. D에서 A라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ABC, 그러니까 조건문도 경우의 수가 3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A면 B다라는 조건문이 있을 때 TT 그리고 FF 그리고 FT 그리고 여기서 TF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뭐 확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여기 요거 2번과 1번의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볼게요. 일단 A면 B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not A 그리고 not B인 경우 이거 대우 만들면은 똑같이 A면 B 1번식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FT인 경우 not A고 B인 경우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C, D 여기도 그대로 대입합니다. 맨 처음 not D면 C다. not D고 C인 경우 이게 TT입니다. 그리고 FF 이 경우에 D는 not D가 F니까 O 그리고 C가 F니까 not 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T의 경우 not D가 F니까 이렇게 그리고 C가 T니까 이렇게 이 6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D면 A다 이걸 봤을 때 지금 C그룹에서만 항체를 생성하는 호보물질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가 유일한데 D면 A다. 즉 not A일 경우 not D다.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자 not A일 경우 요 2가지죠. not D다. 그러면 요 2가지에서 요거 하나로 나옵니다. 바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3번식에 의해서 C and not B가 있으므로 방금 이 경우는 이런 것도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갈림길이 이렇게 2개인데 기억이라는 결과는 C그룹에서만 요 경우가 있다는 결론만 나오면 되므로 3번 D에서 A 가는 거 적절합니다. 같은 논리로 D면 B 이걸 보겠습니다. 자, D면 B 이거 대우 만들면 not B면 not D인데 지금 여기 not B인 경우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낫 B면 낫 D다. 괜찮습니다. 요거 하나로 경우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3, 4, 5가 이제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니은 볼게요. 니은은 D그룹에서만 항체를 생성하는 후보 물질이 있다.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가 나와야겠네요. 이 경우. 그러면 후보군 먼저 볼게요. 3번의 니은 B와 C에서 생성한 후보가 있다. 그리고 4번은 나 C, 그리고 5번은 C면 나 D 이렇게 되네요. 자, D그룹에서만 항체를 생성하는 건데 이거 B and C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번 지키고, 그리고 4번 나 C, 나 C인 경우 지금 여기에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하나. 그럼 여기서 요거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치고, 지금 2번 식에 의해서 나 C면 D이고, 아 이거 잘못 봤네요. D에서만 항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D그룹에서 이것만 행성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끝났네요. 요거 낫시면 그냥 여기 2번 식에 의해서 D가 나와버리니까 네, 그래서 좋고. 근데 일단 기억니은 여기 4번 다 괜찮아서 4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검토해보면 5번 니은 C면 낫 D다. 2번 식이랑 모순이죠? 이게 D면 낫 C가 나오니까 대우 만들면 모순은 아니고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C면 낫 D고 낫 D면 C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C면 낫디고 낫디면 C다. 이 경우만 확정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4번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은 논쟁에 대한 분석, 논증 문제고요. 짧습니다. 일단 짧고 가불병이 있습니다. 선지를 잠깐 보니까 인과관계, 상관관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확률 증가 원리,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정하는 사례 이렇게 있죠. 인과관계, 상관관계, 그리고 확률 증가 원리 이렇게 세 개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방법은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갑이 얘기하고요. A가 B의 원인이라는 말은 A가 일어날 때 B,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확률이 더 크다.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이걸 확률 증가 원리라고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규정되는 상관관계가 즉 확률 증가 원리고 그렇게 인과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게 갑의 원리, 갑의 논리. 그리고 확률 증가 원리가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하지만 충분하진 않다. 어, 예. 하지만 아이스크림 소비량의 증가는 결코 일사병 환자 증가의 원인, 상관관계만 있을 뿐. 그러니까 얘는 상관, 인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개 같지 않다고. 음.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공통 원인 때문에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공통 원인 때문에. 근데 공통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확률 증가 원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얘는 공통일 때 인과를 어떤 걸로 이제 규정한다는 거는 인과관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 네, 확률 증가 원리.
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고 그냥 선지 바로 볼게요. 갑과 병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갑 같은 경우에 인과관계가 지금 상관관계를 의미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어, 갑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거 맞고요. 이제 병인데 병은 지금 공통원인 때문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는 이유가 공통원인 때문이고 공통원인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확률 증가 원리, 즉 상관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게 첫 번째 주장, 그러니까 공통원인이 있을 때는 상관 플러스 뭐 x가 인과이고 지금 공통이 없을 때는 상관은 인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공통이거나 공통이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이 안에 상관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정답. 2번 같은 경우엔 상관관계가 성립하면 인과관계. 이거 바꿔놨죠? 지금 이거 바꿔놨다는 거. 그리고 함축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A가 B를 함축한다 이런 거면은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뭐라는 거야? 잠시만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리표로 보면 어, A, B 이거 진리표로 보면 A, B A가 참일 때 B가 참, B가 참이고 B가 A가 거짓일 때 B도 거짓. 그리고 이때 문장은 참, 여기 참. 그리고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면 여기는 거짓. 그리고 B가 참이고 A가 거짓이면 그래도 이 문장 전체는 참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지금 요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문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걸 함축이라고 내면은 저거 되니까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낸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3번 확률 증가 원리가 성립하면 언제나 인과관계.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틀리고. 4번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갑이 많고요. 왜냐면 을은 상관하고 인과가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인과관계가 역시 갑이 많고요. 왜냐면 지금 요 병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달아놨으니까 그래서 1번 정답. 예, 저 17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놓고 긴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은 이거를 잘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억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기억은 모비우스 학설입니다. 그래서 모비우스 학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저는 볼게요. 이 학설은 모비우스 라인이라는 가상선을 긋고 그다음 서쪽에는 주먹도끼, 동쪽은 집게로 구분, 더불어 동쪽 그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죠. 지적 문화적 발전 속도가 이게 두 번째 주장이고 그리고 문화권을 나누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이 학설입니다. 이것만 보고 당연히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실험 문제, 과학 문제 이런 거에서 어, 어, 결과를 이렇게 마지막에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그 과정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결과를 보고 저는 역추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연천. 어, 네. 그래서 집게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주먹토끼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긴 했네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유럽이나 아프리카가 주먹토끼 문화권이고 동아시아가 집게 문화권인데. 네. 네. 이거 두 번째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이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도 주먹토끼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여기는 뭐 왜 그러니까 주먹토끼를 사용하는 데가 인류의 지적 문화적 발전 속도가 이제 더 뛰어난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기억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 강화된다, 강화된다 이런 거고, 어, 그래서 일단 기억이 약화되는 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학술 연구를 통해 전공리 유적이 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확증된다면 기억이 약화된다. 전공리가 경기도 연천인가요? 아, 연천에 전공리 유적 이렇게 나오죠. 네, 전기 구석기. 지배하고 있었다. 아, 이거 한번 꼬아놓은 거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이거 기억 그 자체로 봐야 돼요. 모비우스 학설이, 어, 동부를 기준으로 모비우스 라인인데, 지금 동쪽이 집게 문화권인데, 지금 전공리가 구석기 시대에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거를 약화하는 가설 맞죠? 이렇게 운이 좋게 바로 맞으면 좋긴 한데, 다른 것도 볼게요. 모비우스 라인 서쪽에서는 주로 짐승 가죽을 벗기기 위해 석기를 제작했다. 동아시아에서는. 네. 어긋나죠? 석기 자체는 주먹도끼나 아니면 집게나 구분되지 알 수 없습니다. 계획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류가 전기구석기, 소통했던 증거가 전기구석기에서 발견된다면 기억이 강화된다. 계획과 실행이 가능한 수준. 여기 있습니다.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걸리네요.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면 이거 약화되는 거죠. 동아시아는 집게 문명이라는 게 모비우스 학설이니까. 그리고 2번. 형식적 조작기 수준의 인지 능력.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기억이 강화되지 않죠. 약화되죠. 원래 문화권이 로 구분해버렸으니까. 자, 1번. 인류가 집게를 만들어 사용한 두개골에 대한 얘기가 어,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되는지 알 수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길다고 너무 이렇게 움츠려들거나 지레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18번 풀어볼게요. 18번 논증 문제고요. 논증이 일단 있고, 보기도 있고, 예, 보기를 보니까 뭐 양립할 수 없다, 뭐 경우들이 있다, 뭐 양립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요 논증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요까지 다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논증을 보고 이제 풀어보고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위에 있는 내용까지 올라와서 보는 이런 그런 방법을 취하고요. 그래서 일단 논증을 빠르게 기호화를 해볼게요. 인식적 의무가 있다면 의지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질지 정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질지 정할 수 없다니까 믿음이라고 할게요. 의지만으로는 공통이니까. 그래서 전제 1은 인식이면 믿음. 전제 2, 의지만으로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믿음 2라고 하고 전제 2고 그리고 결론은 인식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네요.
자, 기억을 볼게요. 인식적 의무가 없다는 것과 어떤 경우에는 어떤 믿음을 가질지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어떤 경우니까 어떤 경우에 있다는 를 이제 반대를 취해주면은 항상 없다죠. 그래서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원래 인식적 의무가 없다는 것. 이거 풀어보면 나 의무와 그리고 어, 믿음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은 괄호를 열어서 이렇게 낫을 취해주면 의무가 있거나 그리고 요거의 반대 낫 믿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이 위의 논증을 강화할 수 있느냐 살펴보면 지금 여기 전제 1, 전제 2 그리고 결인데 지금 전제 1을 일단 검토해 볼게요. 이거를 변형해서 믿음이면 낫 의무가 아니라 인식인데 이거 제가 기호화를 잘못했네요. 인식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요거를 다시 바꾸면 믿으면 나 똑같은 거죠. 이거 두 개. 그리고 나 의무면 나 믿음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요거를 강화해주지도 않고 낫 믿음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고 낫 의무라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기억은 X. 그리고 디귿. 의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왜냐면 왜 디귿으로 갔냐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게 공통되기 때문이죠. 디귿을 보시면 요거는 있다는 것과 그러면 의무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지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질지 정할 수 있다는 것. and 믿음 A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납니다. 그러면 not 의무 or not 믿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거를 의무면 not 믿음 B 이렇게 나오고 변형 좀 한 거예요. 조건식으로. 이거 1번이랑 관련 없고 2번이랑 관련 없고 그리고 3번이랑도 관련이 없죠. 그리고 반대로 해도 믿음 A가 not 의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믿음 A라는 전제가 없고 1번하고도 관련이 없고 2번하고도 관련이 없고 결론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원래 그 조건문에서 A면 B다 여기서 정건이 거짓이고 후건이 참이면 이 문장 전체는 참입니다. 근데 이 논증 강화 약화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거짓이고 그리고 결론이 참이면은 이게 강화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이게 형식 논리랑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디귿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형식 논리학이라면, 어, 지금, 예, 여기 나 의무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뭐, 믿음을 가질 수 있어도, 나 의무가 나오고, 의식적 의무가 없다고 나오고, 지금, 이 경우, 그리고 여기 전제 믿음을 가질 수 없어도, 여기 대우 취해서, 나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형식 논리에서는, 가능한 것이 지금 여기 강화 약화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귿이 어려운 선지이지만 이 차이점을 알면은 된다 이런 거고요. 네, 니은 볼게요. 니은은 믿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죠. 이거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결코 어떤 믿음을 가질지 정할 수 없다인데,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전제 1을 다시 해석하면, 어,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의지만으로 믿음에 아닌 것들이 있다. 이거랑 완전 일치하거든요. 의미상으로도 맞아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결국 자신의 의지만으로 결코 어떤 믿음을 가질지 정할 수 없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또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뭐 증거, 플러스 뭐 증거가 되었을 때야 뭐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너무 나갔고요. 너무 나갔고,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자, 강화 약화에서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으면 이것도 가설이기도 하죠. 가설이 있고, 예측이 있고,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고,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 예측이나 전제를 지지하면 강화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 두 개 다 지지한다면, 내용을 넣어준다면, 당연히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강화한다고 봐야죠. 전제를 지지하는, 그런 선지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예측과 가설을 전부 강화하는 내용을 선지에 넣어준다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하나만 해줍니다. 하나만. 이 예측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결론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역으로 예측이나 전제를 부정해요. 부정하고 부정했는데 뭐 결론에 대해서 터치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헷갈리죠. 이 경우에는 이것도 약화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측이나 전제만 이제 지지를 했을 때 강화하는 것처럼 예측이나 전제를 만 부정했을 때는 이제 약화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예측이나 결론이 전제를 맞았습니다. 예측이나 전제는 맞았고 그 다음에 가설이나 결론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경우에 이것도 약화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설, 예측,
이렇게 있을 때, 예측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결론이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강화. 그리고 예측을, 이거 지지하고 가설이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 약화. 예측을 약화하고, 예측을 부정하고, 가설이 그대로 나왔다. 이거는 약화. 그리고 어, 예측을 약화하고, 가설이 안 나왔다. 이 경우는 강화입니다. 이 경우를 한번 스스로 가설을 이렇게 세워보고, 가설과 예측을 세워보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아주 어렵게 계속 이렇게 꼬아놓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설이랑 예측을 이제 세워보시고 이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네, 저 19번, 20번 풀어볼게요. 19번 위에 들어갈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X는 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X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공리주의는 행위의 유용성을 평가하여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입장이다라고 나오죠. 양적 유용성을 고려하여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는 세부 입장들이 있다. 아, 표를 보죠. A12, A12, 1, 2, 3이 있고 행복의 양과 고통의 양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공리주의 배경 지식으로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그러면 이거를 딜레마가 바로 떠오르는 게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행복의 양은 이게 맥스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양은 역시 이게 맥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행위자가 행한 행위가 행복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항상 많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 자, 그럼 A1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입니다. A2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 A3도 올바른 행위. 때문에 무엇인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다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설득력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쁠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번 다른 행위에 비해 많은 행복을 산출하거나 적은 고통을 산출한다면 옳다. 자, 그러면 많은 행복을 산출한다라는 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위에 비해 제일 많은 행복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제일 많은 고통을 산출하는데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A는 도덕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A2 봅시다. A2는 지금 음,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많은 행복을 A3에 비해서는 하지만 A2에서는 많은 행복을 추출하지 않죠. 그리고 고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2는 옳은 선택지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A3 볼까요? A3는 지금 가장 적은 행복을 산출하고 하지만 가장 적은 고통을 어, 산출하기 때문에 A3도 도덕적으로 옳습니다. 판별할 수 있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필요 충분 조건, 4번도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막 이렇게 나오는데 행복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항상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의 양이 고통보다 항상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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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판단할 수 있고, 4번 필요 충분 조건은 다른 모든 행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행위에 비해 많은 행복을 산출하거나 적은 고통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제 감이 딱 오죠. 다른 모든 행위에 비해 많은 행복을 산출한다 할 수 있는 A1, 그리고 다른 모든 행위에 적은 고통을 산출할 수 있는 A3. 하지만 A2는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판단 가능하고요. 5번. 올바른 것일 필요 충분 조건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동시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대안이 동시에 지금 가장 많은 행복을 산출하면서 동시에 가장 적은 고통을 산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긴 했지만 그러네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쭉 본 겁니다. 근데 봤는데 너무 5번에서 답이 쉽게 나오긴 했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은 5번밖에 없습니다. 5번 정답. 잠깐 끊었다 갈게요. 네, 20번입니다. 20번. 갑, 병의 입장 중 Y의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한 것. Y의 입장 아직 19번 하면서 안 봤는데 일단 Y의 입장 먼저 볼게요. 여기 Y의 입장은 X 입장이 처하게 되는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되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어떤 행위자가 행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일 필요 충분 조건은 그 행위가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보다 큰 유용성을 갖는 것이며 여기서 유용성이란 행복의 양에서 고통의 양을 뺀 결과를 나타낸다. 네, 그래서 이게 1, 이거는 80, 이건 또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Y 입장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X와 Y의 차이가 머릿속에 들어왔고요. 이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A1, 2, 3일 때 A1의 행복이 90이고 고통이 50. 그러면 이거 개인이 글로 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럼 A1은 40이죠. A2는 40. 그리고 A3도 40. 그러면 Y 입장은 X. 예, 적절하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잖아요. 그래서 반박으로 적절합니다. 을병.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한 행위를 되돌아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선택지가 가장 큰 유용성. 이미 선택한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한 번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 불합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입장은 잘못된 이론이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Y 입장은 다른 모든 행위보다 행복의 양과 이제 고통의 양을
차감해서 가장 큰 유용성이란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게 행위, 도덕적 행위에 대한 올바름을 판단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에 그 유용성, 그 지금 우리가 유용성에 대한 그 개념을 Y가 제시한 유용성이라는 이제 개념을 공격함으로써 반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Y가 정리하자면 Y가 유용성이라는 개념으로 어, X가 제시하지 못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완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Y의 그런 가장 근거가 되는 유용성이라는 개념을 공격하면서 이제 을도 반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그 감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도 반박하는 게 맞고요. 병. 행복을 향해서 고통의 양을 뺀 유용성이 음수로 나올 경우도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Y의 입장에 근거해도 주어진 선택지 중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또 낚시죠. 지금 을에서 유용성이란 개념을 공격하는 거를 잡아놓고 아 이게 반박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병도 이제 유용성이란 개념을 들고 나와서 반박하는구나라고 하면은 낚이는 겁니다. 이런 게 보이면 좋은데 이게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게 낚여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Y 입장에 근거해도 여기가 틀렸어요.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Y 입장은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이거를. 클수록. 만약에 이게 3이면 2고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겨가지고, 결과값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음수가 나오면 그거 나름대로 또 서열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Y의 입장을 공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